지금 러시아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되고 싶지는 않네요. 평소에는 크렘린이 석유 회사들에게 더 수익성 있는 국제 시장에 연료를 수출하지 말라고 돈을 주면서 국내 연료 가격을 보조합니다. 이런 연료 완충 정책은 크렘린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정유 시설들을 연이어 불태우면서 국내 연료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는 데 익숙했던 러시아인들은 이제 기본적인 생필품인 연료를 안정적으로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렘린궁은 국내 혼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는 계획에 차질을 줄까봐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푸틴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여기서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재 정권에 대해 외부에서 보면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보조금이 그 목록에 가장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독재 국가들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때로는 러시아의 사례처럼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기와 천연가스에도 이런 보조금이 자주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보조금이 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왜 이런 문제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하면 독재 체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리고 왜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협정에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보조금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러시아 소비자들이 내는 국내 보조금 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협상하려고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저는 국내 보조금이 적용된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말했고 그 말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가격은 해당 국가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에도 피해를 줍니다. 심지어 그 제도와 전혀 관련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든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의 국내 측면을 관리하는 데 있어 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시야를 넓혀봅시다. 어떤 정책이 터무니없다고 해서 그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어리석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과학자로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여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런 보조금은 복제 체제 아래에 사는 시민들에게 드문 혜택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정부는 다른 곳에서는 온갖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그들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이른바 자원 저주 개념에 익숙하다면 이 상황이 묘하게 시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막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는 대체로 통치 체계가 더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려면 어느 정도의 존중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원이 풍부한 정부는 금이나 가스 같은 자원의 개발권을 내주고 팔아서 언제나 자금이 마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조금이 적용된 가격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경고 신호여야 합니다. 착취적인 정부는 착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왜 여기선 착취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순수한 관대함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의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최소한 강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조금의 핵심 경제 구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정말로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이 1달러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현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석유가 넘쳐나는 우리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1리터를 50센트에 팔기로 합니다. 만약 모두가 이전과 같은 속도로 휘발유를 소비한다면 이것은 별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고 결국 이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현금을 이전하는 셈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분배 문제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수혜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끼리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논쟁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왜곡된 두 번째 요인도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휘발유를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1리터에서 얻는 한 개 편익이 1달러와 같아질 때까지 휘발유를 소비했습니다. 가격이 50센트로 떨어지면 그들은 모두 소비를 늘려서 1리터에서 얻는 한 개 편익이 그 50센트와 같아질 때까지 소비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일들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전기요금을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보다 약 50배 나게 책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볼리바르가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경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사실상 무료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답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승자입니다. 당신의 상품은 무엇일까요?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력망이 부하를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니면 이란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리터당 3센트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양도 다 쓰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여전히 큰 보조금이 붙은 가격으로 더 살 수 있는 양은 말할 것도 없죠. 작은 보트로 휘발유를 밀수해 걸프만을 건너면 전 세계 시장 가격에 가까운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을 호위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유조선을 위협할 수 있는 작은 보트에 발포하고 싶지만 단순히 석유를 밀수하려는 평범한 이란인을 죽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로 2019년 이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무료 천연가스가 제공됩니다. 좋긴 하지만 이런 말이 생겼죠. 투르크메니는 난로를 끄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냥값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2019년 이전이라는 조건을 붙여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모든 예시들과 보조금을 시행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보조금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사중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암시장 휘발유 사례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10리터의 휘발유를 보조금이 적용된 0달러 0센트의 가격으로 할당해 준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실제로 6리터만 필요해서 4리터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암시장 밥이라고 자칭하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남는 리터를 각각 50센트에 사서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이 기름을 이웃나라에서 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남는 리터를 넘기고 2달러를 챙깁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한 달입니다. 이 상황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정부는 당신에게 휘발유 10리터를 무료로 줬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모든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10리터를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리터당 1달러의 시장 가격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부는 10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자원을 빼앗는 것처럼 보여서 당신을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당신에게 몫으로 9달러를 그냥 줍니다. 몫으로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알고 보니 꽤 괜찮은 기분이 듭니다. 여전히 시중에서 리터당 1달러의 휘발유를 살 수 있고 처음에 그 6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했으니 6달러를 내고 그것들을 삽니다. 그것들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3달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6리터의 휘발유와 1달러가 있었고 나중에는 6리터의 휘발유와 3달러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선택지가 저에게는 더 좋아 보입니다. 한편 정부도 이 방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0리터 휘발유를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이제 1달러는 남깁니다. 암시장을 예로 들면 이 문제가 얼마나 명백한지 뻔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부 보조금은 다른 방식으로도 왜곡된 유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의 전체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까지 소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있을 때보다 보조금이 없을 때 모두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보조금 없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더 나아지도록 돈을 분배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암시장 밥은 결국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현금 보조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연료를 사고 싶다면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해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 같은 가격에 연료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그런 보조금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더라도 이 점은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 휘발유, 천연가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가 계속 켜져 있던 것은 암묵적으로 전 세계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간에 더 높은 가격이라는 형태로 보조금의 일부를 결국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인적 분노는 접어두고 우리는 왜 독재 체제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사실 일부 이유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보조금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성에만 집중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레를 들면서 똑똑한 척하지 맙시다. 제가 왜 독재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신뢰 혹은 신뢰의 부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국가 에너지 수익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재 정부는 이런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말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 유정들은 올해 힘든 한 해를 보냈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인프라에 막대한 재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이익 배분이 없습니다. 이런 속임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규제된 기관들이 운영을 감독하고 있고 정부의 최상단에 앉아 모든 숨겨진 이익을 쉽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챙길 돈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두 번째로, 이것이 독재 정부가 그나마 믿을 만한 약속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정부에 저항할 때 얼마나 불리한지 여러 번 논의했습니다. 너무 적은 사람들이 시위를 시도하면 그들은 그냥 강제 실종됩니다. 정부의 두려움을 주려면 시민들이 힘을 합쳐 수적으로 충분히 모여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정부는 집단적 조직화를 억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중국의 만리 방화벽을 예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때로는 독재자들이 봉기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양보를 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고전적인 문제는 긴장이 가라앉고 나면 독재자는 보통 그 양보를 번복할 모든 유인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독재자가 휘발유 가격을 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실제 표지판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그 문제의 약속을 어긴 것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시에 그것을 본다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두 오늘 마을 광장에서 시위 중입니다. 함께 하세요. 독재자들은 그런 조직화를 부추기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내전이 초래할 훨씬 더 큰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인한 약간의 비효율성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때로 정부 예산과 국내 공급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보조금에서 벗어나는 어떤 변화도 심각한 국내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걱정이 가득한 한 해. 이것도 그 목록에 추가할 또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수십 년간 보조금 연료 가격에 맞춰 일상을 계획하며 연료가 항상 충분할 것이라 기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 휘발유 생산이 급감해 국내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경제학자라면 이 상황을 보고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러시아 시민들이 사회적 계약으로 여기는 것을 깨지 않고는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면 모두가 그 계약이 깨졌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긴장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독재자가 에너지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그것이 관대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크렘린궁의 문제입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보시면 에버그린 지식 드롭스는 믿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